이년아, 돈 내놔. 창판 밑에 숨겨둔 거 다 아니까 빨리 꺼내!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소주병이 시멘트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좁은 단칸방 바닥으로 사방으로 튀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반 지하방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이민정은 본능적으로 5살 배기 딸 다인을 품에 꼭 끌어안고 방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아이의 거친 숨소리와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다인이가 보고 있잖아요. 아이가 놀라 자지러지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민정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남편 강태우, 한때는 성실했던 이 남자는 도박에 손을 대면서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악귀가 되어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과 술에 찌든 망할 놈의 광기. 그는 민정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흔들었습니다. 애새끼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도박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손목이 잘리게 생겼는데 그깟 애 타령이 나와? 태호는 집안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서랍을 바닥에 엎어버리고 낡은 이불을 갈기갈기 찢어발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구석 낡은 서랍장을 향하자 민정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인의 유치원비와 당장 내일 먹을 쌀을 사기 위해 식당 설거지를 하며 몰래 모아둔 피 같은 돈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다인이 밥값이에요.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요. 민정이 태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태호는 비웃으며 그녀를 걷어찼습니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짝, 거친 손바닥이 민정의 뺨을 후려쳤고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품에 안겨있던 다인이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 때리지 마. 엄마 아파. 그 순간 태호가 시끄럽다며 아이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때 민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새끼 털끝 하나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는 게 어미의 본능이었습니다. 민정은 태호의 팔을 물어뜯을 기세로 밀치고 다인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딜 도망가, 거기 안 서. 태호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민정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밖은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신발을 신을 겨를조차 없어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깨진 유리 조각인지 돌인지 모를 것들이 발을 찔러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살아야 한다. 내 새끼 살려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태호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골목 어귀에 다다라서야 민정은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쓰레기 더미 옆이었습니다. 비는 사정없이 쏟아져 민정의 낡은 티셔츠를 적시고 다인의 얇은 내복까지 적셨습니다. 민정은 자신의 옷을 끌어올려 아이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추워, 배고파. 다인이가 파랗게 질린 입술로 오들오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민정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가족의 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남편 하나 믿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 결과가 이 참혹한 지옥이라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은 단돈 10원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비를 맞다간 아이가 폐렴이라도 걸릴 판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해질까? 나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찰나였습니다. 콰르릉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쳤습니다. 그 순간 민정의 눈앞에 전봇대 하나가 환히 비쳤습니다. 비바람에 펄럭이며 반쯤 찢겨나간 전단지 한 장.
민정은 홀린 듯 그 전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굵은 매직으로 쓴 글씨만은 선명했습니다. 성북동 대저택 입주 도우미 급구,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월급 협의, 선불 가능. 까다로운 사모님 비위 맞출 수 있는 분만.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 같았습니다. 성북동, 대한민국 상위 1%가 산다는 그곳. 자신 같은 천민은 감히 발도 들일 수 없는 곳이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까다로운 사모님 비위. 그게 대수인가? 매일 맞고 사는 것보단 낫겠지. 짐승 같은 놈 밑에서 죽는 것보단 낫겠지.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뜯어냈습니다. 종이는 비에 젖어 흐물거렸지만 그 안에 적힌 주소는 민정의 뇌리에 불로 지지듯 박혔습니다. 민정은 퉁퉁 부어 피가 흐르는 맨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딸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민정을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을 향해, 아니 희미한 빛이 보이는 그곳을 향해 절뚝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북동 언덕 꼭대기, 육중한 철문이 위압적으로 버티고 선 대저택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민정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고 잠시 후 철커덕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은 다인을 업은 채 다리를 절뚝이며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수와 화려한 조명, 그리고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웅장한 2층 양옥집은 마치 딴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빳빳하게 다림질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 집의 집사 공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민정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행색입니까? 거짓골을 하고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요? 사람 잘못 봤으니 당장 나가요. 민정은 공실장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입주 도우미 구하신다는 전단지 보고 왔습니다. 일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가 비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민정이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몸으로 애원하자 공 실장은 더러운 것을 본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 실장, 무슨 소란이야. 2층 계단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들자 화려한 실크 가운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대형그룹의 안주인서 영숙 여사였습니다.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 깊게 패인 눈두덩이, 그리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눈빛. 그녀는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도우미 면접을 보러 왔다는데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제가 돌려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서 여사의 시선이 민정의 등에 업힌 다인에게 꽂혔습니다. 순간 서 여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혐오스럽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내보내. 집에 애 울음소리 들리는 거 질색인 거 몰라. 어디 감히 혹을 달고 들어와. 저 여사의 히스테릭한 고함에 놀란 다인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으앙, 엄마 무서워. 집에 갈래. 아이의 울음소리는 서 여사에게 27년 전 잃어버린 딸에 대한 죄책감을 찌르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조용히 못 시켜. 내 딸은 죽어서 울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남의 새끼가 울어대. 서 여사는 귀를 막으며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민정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토스며 빌었습니다.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애가 배고파서 그래요.
며칠을 굶어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이 단속시키겠습니다. 없는 듯이 지내겠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민정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공 실장이 경호원을 부르려던 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인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서 여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 목소리, 그리고 눈물 젖은 큰 눈망울. 서 여사는 숨이 참는 듯 했습니다. 27년 전 자신이 잃어버렸던 딸 소라가 배고프다며 보채던 그 표정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환영을 본 것일까요? 서 여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사모님. 공 실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서 여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인을 가리켰습니다. 밥, 내와 애부터 먹여. 시끄러워서 못 듣겠으니까. 서 여사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모성애가 낯선 아이의 눈망울 하나에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 좋은 줄 아시오. 공 실장은 혀를 차며 민정을 하인들이 쓰는 별채 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곰팡내 나는 좁은 방이었지만 민정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고 비를 피할 지붕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주방 아줌마가 던져준 식은 밥덩이를 다인에게 먹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인아, 이제 살았어. 엄마가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할게. 너 배 안 댕게 할게. 그날 밤 민정은 다인을 재우고 멍든 팔뚝에 파스를 붙이며 다짐했습니다. 이 얼음 같은 성에서 저 까탈스러운 사모님의 비위를 맞춰가며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민정의 가슴 속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것은 질긴 인연,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저택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서영숙 여사가 주방에 나타나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멸치 육수를 내고 있던 민정은 황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서 여사의 손에는 낡은 달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10월 12일, 그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칠해져 있었고 그 위에는 눈물 자국인지 물 얼룩인지 모를 것이 번져 있었습니다. 내 딸, 우리 소라 생일이야. 그리고 그 아이를 잃어버린 날이기도 하고. 서 여사의 목소리는 바짝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민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집안에 흐르는 지독한 냉기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상을 차려 내 딸이 와서 먹고 갈 수 있게. 서 여사가 식탁 위에 무언가를 툭 던졌습니다. 한도가 없다는 검은색 신용카드였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비싸고 좋은 재료로만 구해와. 고기는 반드시 2+1 한우 중에서도 제일 부드러운 안심으로. 과일은 흠집 하나 없는 백화점 최상품으로. 민정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다인이는 1영원짜리 컵라면 하나도 아까워 국물까지 마시는데 얼굴도 모르는 죽은 딸을 위해 수백, 수천만 원을 쓰라니. 씁쓸함을 삼키며 백화점으로 향한 민정은 최고급 소고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묵직한 무게가 마치 자신의 가난한 삶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민정은 미친 듯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엔 요리책을 봐야 겨우 맛을 내던 잡채였는데 오늘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간장을 조금 덜고 설탕보다는 올리고당을 넣어서 윤기를 내고 무엇보다 시금치 대신 부추를 듬뿍 넣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을 조종하는 것처럼 민정은 망설임 없이 양념을 배합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라며 익힌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거실의 거대한 자개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서 여사는 검은 상복을 입고 내려와 말없이 상을 훑어보았습니다. 트집을 잡으려던 그녀의 눈이 잡채 접시에서 멈췄습니다. 이거, 서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잡채를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서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끝맛이 달큰한 시금치 대신 부추를 넣어 식감을 살린 이 맛. 자신이 젊은 시절 딸 소라에게만 해주던, 소라가 엄마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맛을 알지? 네가 만든 거냐? 서 여사가 묻자 민정은 겁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에 안 맞으신가요? 인터넷에서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를 보고 따라했는데. 민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의심을 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실 한편에 놓인 장식장 쪽으로서 여사가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소라 얼굴을 봐야지. 서 여사는 장식장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기일에만 꺼내놓는다는 그 귀한 사진이었습니다. 아줌마, 저거 좀 받쳐들어. 서 여사의 명령에 민정은 얼른 다가가 액자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스르륵 보자기가 풀리고 액자 속 사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의 시선이 무심코 사진에 닿았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여자아이.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하얀색 바탕에 노란 나비가 수놓아진 옷, 쨍그랑. 민정의 손에 들려있던 은쟁반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갓 지은 쌀밥과 맑은 탕국이 사방으로 튀어서 여사의 검은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서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민정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진 속 저 옷, 자신이 고아원 원장님에게 받아 평생을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세상에 단 한 벌뿐이라던 저 옷이 왜 저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는지 민정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옷 어디서 난 거예요? 네? 사모님,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이거요. 민정이 홀린 듯 묻자 서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민정을 밀쳤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 감히 내 딸 사진에 손을 대? 내가 우리 소라 태어났을 때 직접 수놓아 입힌 옷이다.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옷이라고. 뿡! 민정의 가슴에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직접 수놓은 하나밖에 없는 옷. 민정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민정은 별채 쪽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낡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신문지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작은 옷 한 벌이 나왔습니다. 하얀 명주천, 노란 실로 수놓아진 나비 문양, 똑같았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본 영정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던 옷과 톳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저 집 딸이라고? 민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기 싫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저 대저택의 딸이라면 왜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왜 쓰레기 같은 남편을 만나 매 맞고 살아야 했는가. 하지만 옷을 쥔 손에서 전해지는 묘한 온기가 민정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그녀에게 보내는 강력하고도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그 잡채 맛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그 눈매가. 공 실장은 어두운 복도 구석에서 정원을 쓸고 있는 민정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먼 친척 조카뻘로 겉으로는 충직한 집사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시커먼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자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김 회장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 이 막대한 대형그룹의 유산이 먼 친척인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검은 욕망. 그것이 그가 이 집에서 20년을 버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 같은 식모 하나가 그 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민정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 서 여사조차 민정이 만든 음식에 홀린 듯 했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위기감을 느낀 공 실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저 여자가 감추고 있는 게 뭔지. 오후 2시 서 여사가 낮잠에 들고 민정이 다인을 데리고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공 실장은 주위를 살피며 민정이 머무는 별채 쪽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지 같은 냄새. 방문을 열자 확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에 공 실장은 코를 막았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좁은 방. 살림살이라고는 낡은 이불과 옷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공 실장은 거침없이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이불을 들쳤습니다. 그러다 장롱 바닥에 깔린 신문지가 부자연스럽게 들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가? 그는 신문지를 걷어내고 깊숙한 틈새에 박혀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기고 신문지를 벗겨내자 낡고 누런 옷이 나왔습니다. 공 실장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애기 옷. 그는 나비 옷을 펼쳐들었습니다. 하얀 명주천에 수놓아진 노란 나비 문양. 그 순간 공 실장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27년 전 소라가 실종되던 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때서 여사가 실신하며 외쳤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비, 우리 소라 나비 옷 입고 나갔는데 그 옷 입고 추울 텐데. 그리고 매년 제사상에 올리던 영정 사진 속 그 옷. 공 실장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설마 진짜 살아있었어? 이 여자가 27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김소라라고?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느꼈던 기시감, 서 여사가 느꼈던 익숙한 손맛, 핏줄이 당겼던 것입니다. 큰일이다. 공 실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민정이 친딸임이 밝혀지면 자신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 회장 몰래 빼돌렸던 공금 횡령 사실까지 들통나 감옥에 갈지도 몰랐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여자가 이 집 딸이 되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먼. 지가 제 발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공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나비 옷을 다시 제자리에 넣지 않고 자신의 품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악랄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틈도 없이 회장님이 의심할 겨를도 없이 민정을 내쫓을 방법. 가장 확실하고 더러운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공 실장은 발소리를 죽여본 채 2층으로 잠입했습니다. 서 여사의 드레스룸,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보석함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 여사가 가장 아끼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김 회장이 선물했던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를 집어든 공 실장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올까? 바로 내년 가방이지. 그는 다시 별채로 돌아와 민정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 반지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옷매무새를 다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민정이 다인의 손을 잡고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았다며 좋아하는 순진한 얼굴이었습니다. 공 실장은 현관에 서서 그런 민정을 맞이했습니다. 이민정 씨 왔어? 네, 실장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해도 좋아. 공 실장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섬뜩했지만 민정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민정은
습관처럼 장롱 밑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문지가 흐트러져 있었고 틈새가 비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다급하게 바닥을 파헤쳤습니다.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부모님을 찾을 유일한 증거인 나비옷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그게 없으면.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던 그때 본체에서 서 여사의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 반지, 내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민정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방문이 벌컥 열리며 공 실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이민정 나와. 내년이 훔쳐갔지? 공 실장의 손가락질이 민정을 향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없는 완벽하고도 잔인한 덫이 가여운 모녀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거실로 끌려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민정의 낡은 천 가방이 뒤집혀 있었고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온 잡동사니들 사이로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뿜으며 굴러 나왔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설명해 보게. 아니에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맹세코 전 손댄 적 없어요. 민정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호소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녀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갔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발뺌을 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근본 없는 여자를 집에 들일 때부터 알아봤다고. 서 여사가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잡채 맛에 잠시 흔들렸던 마음은 배신감으로 변해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저택의 육중한 철대문이 부서질 듯 울리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김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남자가 대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그리고 손에 들린 소주병. 민정은 화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마 남편 강태호였습니다. 문 열어. 이민정 숨은 거 다 알아. 내 마누라 내놔. 강태호의 고함 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거실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공 실장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문 개폐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강태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있었네. 이 쥐새끼 같은 년. 강태호가 성큼 다가와 민정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민정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김 회장이 노성을 터뜨렸지만 강태호는 비열한 눈빛으로 김 회장과 서 여사를 번갈아 보며 침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가 누군지나 알고 집에 들이셨소. 2년 내 돈 훔쳐서 도망친 꽃뱀이여. 나 몰래 딴 놈이랑 바람나서 애 데리고 야반 도주한 천하의 못쓸 년이라고. 뭐라고? 서 여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절 때려서. 도박 때문에 절 팔아먹으려 해서 도망친 거예요. 회장님 믿어주세요. 하지만 강태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 반지에 꽂혔습니다. 저거 봐라. 여기서도 손버릇 못 고치고 도둑질하다 걸렸네. 회장님 보셨죠? 인연 원래 이런 년입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둑질 현장이 발각된 데다 남편이라는 자가 와서 저리 떠들어대니 민정을 변호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내보내.
김 회장이 고통스럽게 눈을 감으며 명령했습니다. 경찰 부를 것도 없다. 당장 내 집에서 저것들 다 끌어내. 안 돼요. 회장님, 사모님, 저 쫓겨나면 죽어요. 다인이라도 살려주세요. 민정이 김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공 실장이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가자, 이년아. 집에 가서 보자. 오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강태호가 민정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민정의 낡은 옷이 찢어질 듯 당겨졌습니다. 다인이는 울면서 엄마 뒤를 쫓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민정의 손톱 자국이 길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당신들이 찾던 딸이 여기 있어요. 제발 저 악마의 손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민정의 마음속 외침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거 놓란 말이야. 으악. 민정의 처절한 비명이 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강태호는 짐승처럼 민정의 뒷덜미를 낚아채 현관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민정의 손톱이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데려가지 마. 5살 다인이가 강태호의 다리에 매달려 울부짖었지만 강태호는 가차없이 아이를 걷어찼습니다. 아이가 대구르르 굴러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인아, 민정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 새끼가 맞았습니다. 그 순간 민정의 안에서 끓어오른 것은 공포가 아닌 죽음을 불사한 분노였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놈, 내 새끼 건드리지 마. 민정은 강태호의 팔을 물어뜯을 기세로 몸부림쳤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로 강태호의 바짓단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강태호는 당황하여 민정을 떼어내려 발버둥 쳤고 그 과정에서 민정의 낡고 삭은 티셔츠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찌익, 섬유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정의 낡은 티셔츠가 왼쪽 어깨부터 가슴께까지 대각선으로 찢겨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민정의 하얀 어깨와 쇄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샹들리에의 환한 조명 아래 민정의 왼쪽 어깨뼈 부근에 있는 선명하고 붉은 자국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불에 지진 듯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든 어른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 그 흉한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 계단 위에서 이 모든 아수라장을 지켜보던 여사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사의 뇌리에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27년 전 소라가 실종되던 날 아침, 부엌에서 펄펄 끓는 사골국을 식탁으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5살 소라가 엄마 다리에 매달리며 장난을 쳤고 중심을 잃은 여사가 그만 뜨거운 국그릇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워. 으앙. 펄펄 끓는 국물이 아이의 왼쪽 어깨로 쏟아졌습니다. 연한 살이 순식간에 붉게 익어버렸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가려던 찰나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대문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화상 입은 어깨에 나비 옷만 걸친 채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자기 자식 몸에 난 흉터를 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생 가슴에 박힌 대못이자 딸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지문이었습니다. 여사는 계단을 굴러 떨어지듯 뛰어내려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습니다. 멈춰, 당장 멈추란 말이야. 여사의 기괴할 정도의 고함 소리에 강태호와 경호원들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강태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의 멱살을 잡고 있는 강태호의 손을 미친 듯이 핥히고 때려 떼어냈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워. 내 아이한테 손대지 마.
아니,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이 여자는 도둑년이라니까요. 강태호가 황당해하며 소리쳤지만 서 여사는 들리지 않는 듯 민정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민정의 찢어진 옷자락을 걷어내고 그 붉은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울퉁불퉁한 살결. 27년 전 자신이 낸 상처, 자신이 평생을 저주하며 울부짖었던 그 죄책감의 흔적. 서 여사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정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물범벅이 된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너였니? 네가 소라였어. 내 새끼였어? 민정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도둑년이라며 매몰차게 내치던 사모님이 왜 갑자기 자신의 흉터를 만지며 우는 것일까?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저 아파요. 그래, 아프지. 엄마가 미안해. 그때 그 뜨거운 국물을 쏟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거 그때 대인 거잖아. 맞지? 응.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흉터. 고아원 원장님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다고만 했지. 정확한 원인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김 회장도 사태를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 여사가 어루만지는 흉터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저 상처. 맞아요. 여보, 우리 소라예요. 이거 봐요. 내가 낸 상처. 내가 국 쏟아서 생긴 그 흉터랑 똑같잖아. 서 여사가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김 회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들고 찢어진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자신의 집 도우미로 부리며 구박하고 도둑 누명까지 씌워 쫓아내려 했다니. 이게 무슨. 그때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강태호가 눈알을 굴리며 깐죽거렸습니다. 아니, 회장님 부부께서 단체로 노망이 나셨나? 이 여자가 딸이라니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몸에 흉터 하나 있다고 재벌집 딸이면 대한민국 화상 환자는 다 회장님 자식입니까? 닥쳐라. 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당황한 기색은 사라지고 지옥불 같은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대형그룹 총수의 위압감이 거실을 짓눌렀습니다. 경호원 뭐 하고 있나? 저놈 당장 끌어내 무릎 꿇려. 네, 회장님.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강태호를 제압하여 바닥에 꿇어앉혔습니다. 그리고 공실장. 김 회장의 서늘한 시선이 구석에서 파랗게 질려 떨고 있는 공실장을 향했습니다. 자네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군.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나 보지. 당장 의료팀 불러. 유전자 검사 진행해. 지금 당장. 새벽 2시 대형그룹 전담 의료진과 유전자 분석팀이 긴급 호출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민정은 서 여사가 덮어준 밍크쇼를 두르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다인이가 엄마의 허리를 꼭 껴안고 잠들지 못한 채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4시간은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아침 7시 퀵서비스 기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찢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김 회장의 눈동자가 서류 위를 바쁘게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하단에 적힌 굵은 글씨.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일치율 99.999%. 김 회장의 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 내 딸 소라가 맞아. 아이고, 내 새끼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택거실은 통곡의 바다였습니다. 평소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깐깐했던 서
여사는 체면도 위신도 다 내던지고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을 바로 코앞에 두고 도둑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 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민정, 아니 이제는 소라가 된 그녀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2년 인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눈물은 이제 피해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상봉을 마친 김 회장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겉인 자리에 차가운 이성이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라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그는 시선을 돌려 구석에 있는 공 실장과 강태호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소라야, 다인이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라. 아빠 이제 청소를 좀 해야겠구나. 내 집안에 기생하던 더러운 벌레들을 치워야지. 김 회장의 명령에 법무팀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공 실장 면전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흩날리며 공 실장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식자재 납품업체, 리베이트, 거기다 내 금고에서 야금야금 빼돌린 현금까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 놈이 내 핏줄인 척하며 꼬리 흔들 때마다 역겨웠지만 그래도 피부치라고 봐줬어. 그런데 감히 내 딸의 나비 옷을 훔쳐 내 아내의 반지를 훔쳐서 내 딸을 도둑으로 몰아. 김 회장의 호통이 거실을 쩌렁저쩌렁 울렸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공 실장이 이마가 깨질 듯 바닥에 머리를 팠으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횡령, 절도, 사문서 위조, 무고죄로 고소장 접수했다. 내 놈 명의로 된 아파트, 차, 통장 전부 가압류 들어갔어. 감옥에서 썩으면서 뼈저리게 후회해라. 경호원들이 짐짝처럼 공 실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비명소리가 지하실 복도를 타고 멀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강태호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건들거렸습니다. 이보시오, 회장님. 남의 집안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는 거 아니요. 저 여자가 회장 딸이면 다야? 어쨌든 내 마누라잖아.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막아? 강태호는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기가 차다는 듯 허두음을 터뜨리며 강태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부, 그래,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그 법이 너를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될 거다. 김 회장이 손짓하자 또 다른 서류 뭉치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내 놈이 진도박 빚이 원금만 3억이더군.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지? 손목이 잘리네 마네하면서 말이야. 강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샀다. 내가 사채업자한테 진 빚 채권 내가 전부 사들였다고. 이제 너의 채권자는 나다. 강태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자신의 빚을 샀다는 말은 이제 돈을 갚지 못하면 법적으로 뼈와 살이 분리될 때까지 탈탈 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습 도박, 가정 폭력, 아동 학대, 그리고 오늘 주거 침입과 협박까지. 변호사들이 계산해 보니 징역 10년은 좋게 나오겠더구나. 감옥에서 썩으면서 빚 갚아. 내 놈이 죽는 날까지 추징할 테니까. 10년이라니요. 말도 안 돼. 여보, 민정아, 나 좀 살려줘. 강태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김 회장의 등 뒤에 서 있던 소라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때릴게. 도박도 끊을게. 다인이 아빠잖아. 소라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목소리에 벌벌 떨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버지가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소라는 강태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다인이 아빠, 웃기지 마. 당신은 다인이 밥값까지 훔쳐서 도박장에 쑤셔 넣은 악마야. 그리고 내 이름은 이민정이 아니야. 소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32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악마의 면전에 대고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소라야. 대형그룹 김태성 회장의 딸 김소라라고. 다시는 내 이름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끌어내. 김 회장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강태호를 개끌듯 끌고 나갔습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차가운 감방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자신이 때린 아내와 딸을 그리워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썩어갈 것입니다. 다시 10월 12일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춥고 음산했던 그날과는 달리 오늘의 성북동 저택에는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이리 와서 간 좀 봐라. 엄마가 미역국 끓였는데 어떠니? 주방에서 서 여사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울증으로 침대에만 누워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한다니까요. 소라가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쭈그려 앉아 눈치를 보던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윤기 흐르는 머릿결과 고급스러운 원피스. 무엇보다 멍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고 환한 피부가 그녀가 얼마나 사랑받고 지내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거대한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더 이상 향냄새도 영정 사진도 없었습니다. 대신 3단 케이크와 형형색색의 풍선, 그리고 김 회장이 직접 고른 장미 백송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거 불어도 돼요? 6살이 된 다인이가 고깔 모자를 쓰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볼이 통통하게 오른 다인이는 대형그룹의 귀한 손녀딸답게 티 없이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자, 소라야, 이건 아빠 선물이다. 김 회장이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대형복지재단 이사장 임명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넌 고아원과 미혼모 시설에서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했지? 내 뜻대로 해라. 아빠가 가진 돈, 이제는 사람 살리는 데 쓰고 싶다. 네가 그 재단을 맡아서 세상에 춥고 배고픈 아이들이 없게 만들어 다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처럼 부모를 잃고 헤매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소라가 꿈꾸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 축하합니다. 온 가족이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폭죽이 터졌습니다. 서 여사가 소라를 으스러져라 껴안았고 김 회장이 다인을 목마 태웠습니다. 고된 시집살이와 가정폭력 그리고 가난, 지독했던 그 겨울을 맨발로 건너온 소라는 이제 압니다. 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등불은 비바람이 쳐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라는 활짝 웃으며 가족들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남은 화상 흉터 위로 따뜻한 햇살이 훈장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용기와 2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기적 같은 가족애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악랄한 남편이 심판받을 때의 통쾌함이었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딸의 흉터를 알아보던 눈물의 순간이었나요? 여러분이 느낀 감동과 생각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